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귀찮아서 못 알아보시는 거 네. 저희가 대신 다 알아봅니다. 예. 저희도 물론 매우 귀찮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자고 저희는 방송국이니까 우린 어쩔 열심히 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 네. 그래서 저도 빨리 시청자가 되고 싶다. 매출 실시니까 좋았습니까? 진짜 2% 좋죠. 돌아오라고 난리던데 아주 한 100개는 여러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느끼라고 빠진 건 아니고요. 네. 잠깐 다른 일이 있어서 빠지긴 했는데 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게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 네. 너무 중독을 시켜놔서 내가 봐도 미치겠어. 진짜 저에게 익숙해지시면 어디 네. 다른 데 가서 이런 캐릭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군요. 아니 그럼요. 사실 이런 캐릭터가 어디 있습니까? 나쁜 사람이네. 중독. 나쁜 사람.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아시겠죠? 예. 예. 저하고 여러분은 동등합니다, 정말. 저도 수틀리면 시청자 하러 가면 되고요. 네. 여러분도 화나면 유튜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니까 친구처럼 예.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예. 네. 오늘은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김상훈 기자, 장순원 기자가 예. 출동해서 예. 요즘 또 국내 언론의 뜨거운 이슈들을 네. 팔- 국민연금부터 음. 또 노동시간까지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준비해놨습니다. 예, 일단 김상훈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모셔보죠. 언더스탠딩 김상훈 김상훈 기자님. 기자님,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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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국민연금 이야기. 네, 맞습니다. 네.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픽을 했는데 네. 지난주에 국민연금이 지난해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8.2%다. 그래서 우리가 맡긴 돈을 굴렸는데 80조로 까먹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네. 대략 1,000조쯤 내놔봐요. 이제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1,057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대략 1,000조라고 했죠? 네,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벌써부터 기싸움하는 겁니까? 네. 예. 1,050조면 대략 1,000조지. 근데 예. 국민연금이 항상 이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때마다 국내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국민연금을 까요. 그렇겠죠. 그렇죠. 응. 사실 또뭐 이렇게 가뜩이나 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 한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혁도 안 되고 있는데 근데 국민연금을 까먹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이게 지난 10년간 국민연금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국민연금이 욕을 먹지 않는 거냐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보시면 지난해 80조를 까먹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요만큼 내려갔어요. 2021년을 보면 91조를 벌었는데 이건 또 요만큼 크죠. 예. 그러니까 길이를 왜 저렇게 표시했냐? 조금 뭐 마이너하긴 하지만 이거 국민연금에서 만든 표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야. 그대로 떠온 건데요. 누구를 바보로 하나? 제가 사실 국민연금 출입해본 적도 있지만 국민연금이 좀 과도하게 국내 언론에 좀 질타를 받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예. 억울하지. 많이 그쵸. 억울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우리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네. 우리 돈을 굴리는 우리가 월급 주는 분들인 건데 음. 조금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지나가면 될 거를 예. 아닙니다. 우리 굉장히 선방했어요.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조금 밉상인 캐릭터가 고착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뭐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 저렇게 그래프도 저렇게 살짝 저 그래프는 저런 좀, 식으로 좀 하니까 그렇네. 어디 그쵸. 한번 국민들이랑 붙어보겠다는 거냐?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뭐 여튼 이게 국민연금이 뭐 한 해 정도 이렇게 수익률을 좀 까먹었다라고 네. 할 때 그때 뭐 국민연금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온당한 평가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 얼마를 까먹었냐 수익률이 얼마냐 이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얼마나 까먹었냐 냉정하게 좀 그쵸. 따져보자.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그 가장 최근 주요 연기금들 수익률 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예. 여기 보시면 이 숫자로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이 조금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하죠. 국민연금이 뭐가 국민연금입니까? MPS가 국민연금입니다. MPS 앞에 있는 게. 국민연금이요? CPP는 뭡니까? CPP는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 예. 공적연금, 예. 캐나다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ABP라고 있죠. 이 ABP는 네덜란드 공적연금입니다. 네. 네덜란드. 그다음에 이 캘퍼스라고 하는 아이들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GPIF는 일본 공적연금. 다음부터는 한글로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구합니다. 아무튼, 여튼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자세. 그러니까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국민연금 그냥 이러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아니 이 그래프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싸운 짜리잖아요. 예. 다시 표 좀 보여주세요. 예. 여튼 ABP를 제외하면 국민연금이 사실상 성적표가 많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 이거는 사실 이렇게 비교하기 굉장히 힘든 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 각 연기금마다 회계 연도가 다 다릅니다.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 회계 연도고 예. CPP 같은 경우 캐나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4월부터 12월까지의 수익률 숫자라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네덜란드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6월까지예요. 예. 그렇기 아, 때문에 시기가 다 다르군요. 다 다릅니다. 예. 그리고 캘퍼스나 GPI 그 일본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 숫자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걸 보지 않고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예. 일단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좋지 않았는데 시장 평균의 수익률과 비교하면 뭐 얼마나 성적표가 나빴는지 좋았는지 이게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걸 보시면 국내 주식은 시장 대비해서 한 0.47%포인트 정도가 높아요. 네. 어쨌든 시장에서 평균 수익률 대비해서는 국민연금은 그래도 조금 나았다라고 아. 평가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예. 근데 사실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국민연금은 굉장히 자본시장에서 조금 압도적인 지위에 있는 그 연기금이잖아요. 예. 세계 3대 연기금이고 사실 국민연금 CIO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의 대통령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뉴욕에 가게 되면 거의 VIP 대접을 받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정도의 역량 대비해서는 너무 수익률이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1%포인트가 채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것 대비해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높진 않기 때문에 성적표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나쁘다. 이렇게 또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캐나다 공적연금 이거는 제가 그 연차 보고서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와서 다 영어로밖에 안 돼 있는데 네. 이 숫자만 보시면 돼요. 이 숫자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시장의 평균 수익률 대비해서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해서 얼마나 더 높게 나왔냐 보시면 뭐 분야별로 다 나와 있긴 한데 제일 낮은 부동산이 1.2%포인트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는 2.1%포인트, 2.4%포인트, 여기는 3.8%포인트. 어떻게 모든 분야에서 매번 저렇게 시장을 비트하죠? 그래서 그 캐나다 공적연금이 음. 가장 많이 국민연금을 괴롭히는 연기금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엄친아구나 엄친아. 맞습니다. 엄친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캐나다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슷해요. 한국이랑 여건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네.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에 우리가 연기금 고갈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예. 그때 공적연금의 요율 자체를 6%에서 9.9% 10%포인트 10% 가까이 올립니다. 한 6년 예. 만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연기금의 운영 방법을 완전히 대대적으로 뜯어 고친 거예요. 어떻게 바꿨는데요? 잠깐 뒤에 설명을 드리자면 예. 뒤에 걸 먼저 다시 가져와야 뒤에 되는데 걸? 빌드업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그 현재 국민연금의 운용 구조입니다. 보시면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라고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있어요. 예. 여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뭐 각 부처의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이고 뭐 경총, 대한상인, 그 중기중앙회, 사용자 단체, 그 다음에 노동계,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대표들 이렇게 해서 21명 정도의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 위원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자산 배분 전략이라든지 시작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 결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위원들의 면면이 굉장히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느낌은 좀 안 들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낙하산 논란. 최근에도 그 뭐 법조인 출신, 검사 출신의 그 인사를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내린다라고 조금 논란이 있는데 그분이 예. 저기 상법인데 상법 중에서도 기업범죄, 예. 그 다음에 증권범죄 예. 이런 부분에서 주로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운용과는 전혀 큰 상관이 관계는 없는데.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캐나다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캐나다도 원래 저런 방식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그렇죠. 다 같이 결정한다. 그렇죠. 원래 지금도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연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조금 뭐랄까 그 기금운용본부 바깥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하는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연금을 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략적인 방향만 제시를 하고 예. 실제로 기금운용위원회 CPPIB라고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네. CPPIB는 뭐냐면 말 그대로 캐나다 공적연금 인베스트먼트 보드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 집단으로 다 꾸립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금운용본부는 거의 공사화해서 그 연금의 제도 부분과 완벽하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하는 거는 명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 판단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걸 국민연금이 그렇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캐나다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각 단체 대표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있으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운용본부는 그냥 거기서 의사결정한 부분을 그대로 실행하는, 한다. 그래도 뭐 안건이라도 올리지 않겠습니까? 안건은 올리기는 하죠. 운용본부에서 예를 들면 해외 채권에 얼마를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주식에는 어떻게 할 것 같고 그 포트폴리오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운용본부 기금운용위원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보통 만장일치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죠. 예. 관행적으로. 근데 누가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캐나다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CPPIB라고 하는 거기서 다 거기서 결정하고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차이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사실상 실무를 담당하고 결정하는 어떤 위원회에 캐나다는 전문가만 모았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좋게 말하면 대표성을 가졌다고 대표성을 하지만 가진 각계각층을 모았고 나쁘게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여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이게 조금 옛날 연구 결과이긴 한데 1998년도에 이제 그 연기금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저명한 학자가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예. 그 연금의 지배구조만 바꿔도 연금의 수익률이 2%포인트가 올라간다. 근데 연금이라는 게 수익률만 높으면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연금이 뭐 그거 말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하자고 연금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만 모아놓으면 항상 결과가 그렇게 좋다면 굳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사회제도 같은 건 예. 결국은 잘못 선택해서 나라가 그것 때문에 힘들더라도 각계각층이 의견을 모아야죠. 그런데 왜냐면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그렇기도 있으니까 하고 사회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무슨 영화 보러 갈까라고 하면 친구들 의견 모아서 가야지. 우연히 그렇게 해서 간 영화가 재미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친구들끼리 영화 보러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사회제도도 이제 그런 거니까. 예.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장땡이랑 목적이고 부르려고 그랬죠. 그거 아닙니까? 예. 맞죠. 그러면 근데 이게 그냥 그거에 충실해서 하지 맞습니다. 왜 그걸 국민 각계각층을 그래서 이게 모아요? 사실 이 지배구조가 처음 만들어진 게 2005년이에요. 예. 당시만 하더라도 연기금의 그 운용 규모가 160조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연기금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녹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연기금의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이걸 바꾸지 못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기금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진 않죠. 오히려 국민연금의 제도 개혁, 예를 들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있지만 얘기만 주로 하니까. 그렇죠.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김상원 기자는 소신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네. 그 위원회를 다 전문가들로 바꿔야 된다. 캐나다처럼 바꾸자. 농민, 어민, 근로자 뭐 막 이렇게 들어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해서 뭐 무조건 운용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수익률을 낮추는 장애물 중에 하나 그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썩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긴 한데 예. 그냥 막 엄청나게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배구조만 바꿨을 때 최대 2% 포인트까지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1% 포인트가 높아지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기금 고갈 시기가 5년이 뒤로 물러나요. 10조 원 더 버는 거니까. 그렇죠. 1,000조 원 굴리는데 1% 아이, 높으면 그럼요. 지금 수익률만 더 내면 돈 더 내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훨씬 굉장히 자유롭죠. 재밌는 그래프가 있는데 예.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가 많이 보는 국민연금의 재정축의 곡선이잖아요. 한 2040년쯤엔 1778조 이 정도를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쭉 내려가서 뭐 2050년대쯤 되면 고갈이 되기 시작한다. 네.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표인데 이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뭡니까? 캐나다 공적연금의 향후 그 기금 운용 규모를 쭉 이렇게 예상을 해놓은 본인들이 예. 예상을 해놓은 표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한 10% 지난 10년간 봤을 때 한 10% 정도의 수익률 연평균 내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맞춘다고 하면 지금 한 5,300억 달러 그러니까 600조가 조금 넘죠. 그 정도의 기금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2050년이 되면 3조 달러가 된다. 계속 계속 늘어난다는 수익률이 거죠. 누적되면서 수익률이 누적되면서 기금 규모가 계속 커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캐나다 공적연금의 규모가 국민연금 한 6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이렇게 규모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캐나다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지배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예. 또 여러 이렇게 조금 뭐랄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10%라고 하는 연평균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캐나다 말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수익률 낮은 나라들도 있는데 네. 거기는 뭐 위원회에 뭐 유치원생도 들어가고 막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뭐 결정적인 이유만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거 독립적으로 해도 또 못하는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자산 구성이라고 하는 건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이런 식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채권의 한 42%, 주식의 41%, 대체 투자의 16%.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이잖아요. 예. 이 위험 자산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잠깐 일본을 보여드리면 일본은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습니다. 네.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안전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채권이 50%네요. 채권이 50%고 다 이렇게 절반씩 나눠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요. 예. 그래서 조금 뭐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꺼지는 것도 조금 덜 꺼지고 올라갈 때도 덜 올라가고 이건 예.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리는 굴리겠다라고 예. 하는 게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CPPIB 그러니까 캐나다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채권이 16%밖에 안 됩니다. 야, 매우 공격적이네요. 여기. 매우 공격적이에요. 예. 그다음에 밑에 픽스드 인컴도 채권이네요. 크레딧은 네. 뭐 회사채 그렇죠. 같은 걸 테고. 비슷한 건데 이렇게 예. 해서 진짜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보시면 합쳐도 부동산, 그다음에 인프라, 퍼블릭 그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게 50%나 돼요. 한국은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실제로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캐나다가 저렇게 잘하면 우리도 축구 대표팀 감독을 히딩크 영입하듯이 캐나다를 영입하든지 캐나다에 니들이 우리 것도 좀 굴려줘. 근데 캐나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좋을 때도 그래도 선방도 더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저렇게 포트폴리오에 공격성이 많이 가미되면 먹을 때는 많이 먹고 또 잃을 때는 많이 잃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캐나다 공적연금이 잘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 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굉장히 공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한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18년에는 10% 넘게 수익률이 났죠. 야, 어허. 뒤에서 돈을 찍어서 붓나? 야, 캐나다에 맡기는 그냥 캐나다에 맡깁시다. 그냥 돈 좀 수수료 좀 주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채팅창에서도 야. 이 친구들아
국민연금이 다 국민들이 낸 돈 있잖아. 예. 그러니까 국민 대표가 가서 감시하는 거야.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 대표가 감시할 수 있다니까요. 예.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국민들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가 위에 또 있어요. 캐나다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예. 있어요. 똑같이 있는데 예. 다만 여기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의사결정을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감시 견제 기능도 하죠 당연히. 예. 근데 다만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서 공사화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CPPI, 그러니까 캐나다 공적연금을 그대로 따라하고자 하는 모델인 건데 예.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전문가들 위원회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근데 전문적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을 투자 할수 있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특정 전문가들이 하면 네. 주변에서 견제는 뭐 할 때 도대체 견제합니까? 투자는 니들 맘대로 하고 우리는 견제와 감시를 할 거야라고 하면 뭘 견제 감시할 게 있어요? 투자를 맘대로 하라고 일임했는데 투자할 때마다 우리한테 검사받아. 이건 좀 위험해. 이건 좀 재미없을 것 같아. 이거 해야 견제와 감시지. 결국은 투자하는 건데 투자를 네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위에 아무리 있어봐야 무슨 견제 감시가 되겠느냐는. 일단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로 실행 전략을 하면서 그 굉장히 자율성을 가지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전문가 집단이 위원회가 일종의 1차적인 감시 견제 기능을 하는 거고 돈을 빼먹나? 뭐 그렇죠. 그런 거 이상한 데 쓰는 거? 국민연금 돈을 빼서 이상한 데 투자하나? 이상한 데 투자하나? 뭐 예를 들면 중기자산 배분 전략이라든지 뭐 어려운 용어긴 하긴 하지만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 예. 자산 배치 전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는 거겠죠. 그걸 민간인이 가서 보면 제대로 보나요? 농민 경찰 주부가?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농민 경찰 주부가요? 그러니까 각계각층이 모이면 그런 분들 모일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말 그대로 농민은 아닌 거죠. 예. 예를 들면 농민 단체에서 추천한 누구, 혹은 어디에서 추천한 누구, 어디에서 추천한 누구 이런 식으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대변을 하는 거지. 예.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가입자 대표들은 금융권 인사들입니다.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대표자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서 추천한 거기서 분들. 추천한 사람. 맞습니다. 다 기금 운용하는 그런 그렇죠. 쪽 알아듣기는 다 알아듣는 그렇죠. 분들이신데 조금의 전문성은 있기는 해요. 완벽하게 근데 전문성이 있다고 그런데 할 수는 최고의 없지만. 전문가를 모아놓은 거냐? 그게 퀘스천이다. 그렇죠. 물론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국 그 국민연금의 수익률 문제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운용 인력이 너무 적다. 예. 지금 정원이 380명입니다. 예. 못 채운다면서요? 지금 못 채우고 있죠. 예. 지난해만 하더라도 상반기에 17명이 퇴사를 했던가 27명이 퇴사를 했던가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거기서 나와요. 예. 그리고 그걸 채워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4차례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식인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자본시장에서 투자 업무를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에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큰 돈을 굴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력서에 한 줄 쓰기는 좋은데 예. 오래오래 있기에는 근무 환경이 나쁘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주에 있으니까. 전주에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찾아봤다가 예.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예.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이었는데 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일을 하려면 네. 가축 분뇨의 냄새를 참아야 된다. 어. 그 실제로 전주 혁신도시 인근을 지나게 되면 예. 가축 분뇨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성과 보수의 문제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과 같이 연봉 테이블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과 보수가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면 그 CPPIB 그러니까 캐나다 공적연금 그 위원회에 예. 한국인 분이 한 분 계세요. 김수희 대표라고. 예. 글로벌 사모펀드 투자부문 대표인데 이분이 2022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지난해 3월까지 했던 그 회계연도에 연봉을 57억인가 받았어요. 57억이요? 네. 와. 기본급이 7억 정도가 되고 예. 나머지 성과 보수로 받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교하면 한국에 있는 운용본부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은 한 2억 원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단순히 숫자의 비교라서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CPPI 그러니까 캐나다 공적연금 그 기금운용하는 곳에는 뉴욕에서 IB에서 굉장히 난다긴다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뽑아 와야 되는데 그렇죠. 왜 우리나라는 보수 체계를 그 공무원 보수 체계에 맞춰요?
금감원도 금융을 감독하려면 금융권 선수들 중에서도 뽑아야 되고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야 그 정도 인재들을 모을 수 있다고 해서 금감원은 공무원 연봉체계 안 하고 별도로 하잖아요. 뭐 그 필요하면 다 그렇게 별도로 하면서 왜 국민연금 운용본부는 뭐 꼭 보건복지부 소속인 양 보건복지부 공무원 거기에 꼭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박봉이네 뭐 이러면서 기재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렇겠죠. 어디요? 기재부에서.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그 왜 안 왜 안 해줘? 보수 이런 해줄까요? 다 예산이잖아요. 예,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관에만 많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기재부에서는 일단은 잣대를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기금운용본부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만 많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항공우주연구원에도 또 우주에 나사에 맞춰서 주란 얘기냐 뭐 그런 얘기 나올까봐 뭐 그런 거죠. 야. 그 잣대 자체는 하나로 둘 수밖에 없는. 네. 아니 필요하면 맞춰야지 그걸. 그러니까. 그럼 예산을 아끼는 게 무조건 목적이면 안 쓰면 되죠. 그건 뭐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뽑지 말고 그럼, 아예. 그럼. 야꼭 운영본부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아니, 존재의 목적과 예산의 목적을 알아야지. 예산을 아끼는 게 목적이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나라 전체 살림을 꾸리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를 굉장히 두겠죠. 예. 근데 기재부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네. 미로 짐작컨대 기금운용본부의 성과 보수를 현실적으로 주는 게 예. 예산 순위에서 훨씬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우선 순위에서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소, 뭐 예탁결제원 네. 이런 곳에서 수수료를 가지고 직원들은 악기 하나씩 다 배우고 네. 그거 남는 그쪽으로 기재부 공무원 형님들은 낙하산 다 보내고 그 연봉은 그렇게 많이 주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건비는 꼭 아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은 기재부가 뭐 알겠습니다. 오죽 잘 알아서 하겠느냐라는 쪽인데 네. 간혹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지금 국민연금이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여지들이 있는데 그 예. 여지를 잘 뜯어보면 지배구조의 개편, 그 다음에 우수 인력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문제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단 말이죠. 사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감사원도 국민연금 감사를 할 때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야, 국민연금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리면 연금 고과 시기를 5년이나 뒤로 미룰 수 있다는데 네. 왜 니네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음. 그런 방안을 하지 않고 뭐 제도 개편을 해서 더 받아야 된다, 더 내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맥락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또 문제가 어떤 거냐면 그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면 네.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네. 또 그만큼 많이 까질 수 있는 위험도 있잖아요. 그걸 누군가는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지금 딱 이 정도의 그러니까 대체 투자라든지 위험 자산 비중이 많지 않은 이런 포트폴리오 구조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예. 이런 포트폴리오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 수익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것도 안 생기는 거죠. 그렇지. 뭐 다 비슷하게 담아놨으니 맞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려서 네, 손해 봤다고 혼낼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돈 많이 벌었다고 칭찬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실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국민연금의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사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연못 속의 고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고 예. 해외에 나가서 조금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일단은 국내에 있는 주식을 줄이려면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국내 주식이 한 너무 많으니까 125조 원쯤 돼요. 예. 팔게 되면 당연히 해당 종목의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항상 주식시장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나오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 그런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구원 투자로 등판을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요구들이 굉장히 좀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조금 공격적인 방법으로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도 것들이 없네, 하나도 다 없어. 맞물려 있다는 거죠. 채팅창에서는 이거 우리 시청자들은 뭐든지 다 꿰고 있다니까. 왜요? 왜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기재부 오비 낙하산 자리를 2개만 만들어 줘라. 그럼 기재부가 알아서 연봉 다 올려준다. 그냥 하나 주고 하나 주고 기재부 낙하산이 그쪽으로 못 가고 그러니까 안 올리는 복지부 거 아니냐.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그쪽 연봉 안 올려놓는 거 아니냐. 아 이거 합리적인. 어떻게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지금 뭐 정부가 뭐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배구조 문제도 좀 바꾸고 뭐 임금 문제나 전주에 있는 문제도 좀 검토해보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어제 오늘 나온 보도를 보게 되면 예, 정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해서 예, 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지 않고 수익률을 이렇게 딱 올라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이런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 예. 이걸 바꾼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하면 안 될 얘기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을 만큼 지배구조도 개편을 하고 이런 문제를 개편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를 다 바꿀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캐나다 공적연금 같은 경우 기금 운용하는 본부의 인력이 1,700 몇 명이더라? 1,392명이에요. 예, 거기는 운용 인력만 550명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기금 운용 본부를 조금 확대를 해서 그리고 월급을 많이 줘가면서까지 우리가 기금 운용을 잘해보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왜 못해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성과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과만 잘 나오면 되죠. 네. 인력 늘려주고 성과가 나쁘면 그때 혼내면 되지. 아닙니까? 근데 그 성과라는 게 어. 또 전 세계 장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장 나쁘면 내려가는 거지. 그게 또 뭐 그분들이 잘한다고 더 잘 되고 못 되고 할 거라고 볼 수 있는가? 네. 즉 그렇게 연봉 낮다는 그분들이 운용한 운용 성과와 그렇게 연봉 높은 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운용하는 운용 성과 보면 여의도가 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몇 년째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재퇴직연금 제발 국민연금 운용본부에서 운용 좀 해줬으면 좋겠다.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그게 꼭 연봉이랑 연결되는 것도 또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고. 그 제가 뭐 이쪽에서 서서 얘기했으니까 좀 다른 쪽 얘기를 하면 예.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면 좋기는 한데 네. 몇 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삼성물산과 에버랜드를 합병시켜서 예. 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편법으로 이재용 씨한테 몰아주고자 하는 그 결정에 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국민연금의 의결권이었는데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기금운용본부에서 낼름 찬성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원래 국민들 대표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반대가 심하니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자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낼름 넘어가서 합병시켜준 거잖아요. 그거 다 그래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모아놓으면 그 모양이라니까요.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그런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어떤 분들이 하더라. 저는 뭐 그냥 뭐 어련히 잘 아실까 하는 거지만 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캐나다 공적연금을 봤더니 예. 이렇게 성과가 좋더라. 라는 얘기를 오늘 조금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캐나다는 참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연금 연금 운용도 운용도 잘 잘하고. 잘하고. 참 캐나다는 좋은 나라네.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줍니까 거기는? 운용 월급 많이 준다니까. 월급도 많이 네, 주고. 월급 많이 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월급도 많고 운영할 수 있는 자산도 사람도 많고 있기 많고. 때문에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 많이 온다는 거죠. 한국과는 네. 전혀 달리. 한국에서는 제가 아이비 출입할 때도 그랬지만 열심히 거기서 되게 경력을 싸요. 쌓아놓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오히려. 연봉을 많이 주니까. 예.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 악순환을 고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캐나다한테 좀 맡깁시다. 그래. 캐나다 용병 캐나다 용병을 쓰는 걸로 일단 일단은 좀. 우리 고칠 때까지는 뭐 내 국민연금 보험료를 캐나다에 낼 수는 없습니까? 그 나중에 캐나다 정부가 나 연금 줘라. 국적을 갖고 싶은 아니, 거죠. 아니 국적은 한국인데 연금만 좀 캐나다에서 받으면 어떠냐? 캐나다 굴리는 돈도 많아지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펀드도 이 펀드 가입할 수 있고 저 펀드 가입할 수 있고. 아니 그렇잖아. 근데 나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니 국민연금 현에 있어요. 운영은 내가 이만큼 해. 네. 그리고 이만큼 떼서 이거는 캐나다에 네가 맡겨줘. 굴려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안 되지? 아니 그럼 국가대표 축구 감독도 그래. 수입해오는 마당에. 아니 그래서 캐나다가 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펀드 투자라고 하는 게 예.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MBK라든지 그러니까 연 수익률이 막 33% IRR 네.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성과를 많이 내는 사모펀드에 맡겨놓고 나중에 그만큼 가져오는 거죠. 사모펀드한테 하는 방식이 그런 거다. 그렇죠. 사모펀드에서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실제로 잘 굴리는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고 거기서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그렇게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려면 예. 어딘가는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줄이질 그쵸. 못해? 이 자산 배분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왜 그런 쉽지가 의사결정을 않냐니까요, 누군가 해야 그러니까? 돼.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적인 방식으로 연금이 갖고 바꾸려고 있는 하면 국내 주식을 팔면 아 이것저것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선거가 또 아 가까워지면 그러네. 그걸 그렇죠. 함부로 못 바꾼다. 그리고 뭐 철학적인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일본처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캐나다처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판단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네. 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있는 걸 그렇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려면 그러네.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국내 국내 줄이려면 줄이려면 주가가 떨어져.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건 정치권에서 정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예. 예. 국민연금을 하려면 또 월급도 좀 올려주면 좋은데 예. 또 형평성 차원에서 그래서도 안 되고 쉽지 또 않죠. 없다 그러고 전주에서 올라오는 것도 이미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쉽지 않고 또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잘할 것 같지만 또 전문가들은 자기들끼리 해먹는 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견제를 때문에 해야 돼서 또 그렇게 맡겨놓기도 어렵고. 그런 비판이 나오면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배구조 개편이 안 되는 거고. 네. 참 어렵군요. 그냥 캐나다가 해주면 좋겠는데 캐나다는 신경도 안 써주고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어렵다. 문제 여러 하나가 가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누구 하나 욕해서 될 일도 아니고.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